조간 브리핑. 2015년 1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53년 동안 군부 독재가 계속된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제1야당 민족민주동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라고 말씀드렸지요. 2005년 군사정부가 장악하던 미얀마는 산악 정글지대로 돌연 수도를 이전합니다. 당시 수도인 랑군에서 북쪽으로 320km 떨어진 산악지대로 이전했는데요. 공무원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군사정부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은 반역죄로 기소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다음 쭉 수도로 지켰던 랑군을 버린 까닭에 대해서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지켜본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들이 다음은 우리 차례다,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해안 상륙 공격에 취약한 랑군 대신에 다른 전략적 요충지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있었고요. 당시 미얀마 군사정부 수반 등 군부 지도자들이 점술가의 예언에 따라서 새 도시를 건설하곤 했던 버마 왕의 행태를 흉내냈다는 그런 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얀마 국민은 무식하면서도 엉뚱한 군부 때문에 고충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사람들은 낙담하지 않고 아웅산 수지 여사를 중심으로 쉼없는 투쟁을 벌여서 이번에 선거혁명을 이끌어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가 큰 고비를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갈 길이 멀지요. 군부가 권력 유지를 보장하는 장치를 곳곳에 마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참 꼼꼼하지요, 군부. 예. 군부는 패배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미얀마 민주화에 박수를 보낼 처지이기만 한 건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강제로 없어진 통합진보당, 그래서 의원직을 잃은 김재현 의원이 몇 년 전 국회에서 한국 업체가 국내에서는 쓸 수 없는 최루탄을 미얀마에 팔아온 사실을 들춰냈습니다. 당시 김재현 의원은 최루탄을 수출하는 주요 나라를 살펴보면 세계 주요 분쟁 지역과 노동 탄압 국가, 인권 탄압 국가에 집중되고 있어서 폭력 진압 장비를 수출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가 미얀마 국민들이 겪었을 최루탄 스트레스, 실은 메이드 인 코리아였던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최루탄을 팔아서 말이죠. 또 미얀마와는 달리 유신 시대로 돌아가는 조국의 처지가 말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석간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법안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는 국민심판론을 언급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것도 이른바 TK 물갈이론이 퍼지는 미묘한 시기에 지난 6월에 이어서 또다시 심판론을 공개적으로 꺼내든 것입니다. 양당의 정개특위 간사와 수석부 대표 둘씩 만나서 밤을 새서라도 마무리 지어보자. 이런 약속을 했었지만은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4+4 회동을 갖고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재논의한다고 합니다. I have said if we are win and the MLD forms a government, I will be above the president. 미얀마 민주화의 꽃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제1야당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했습니다. 80에서 90%의 득표를 한 것입니다. 이로써 역사적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얀마는 군부 독재자 내윈의 1962년 쿠데타 이후 53년 만에 민간의 손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당 공차 코골이 119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 요금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혼이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질타한 박근혜 대통령. 민생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니까 어제 국민의 삶과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서 모든 민생법안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이 말씀 한 분이 10년 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경향신문이 짚어봤습니다. 2005년 12월 9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니까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초유의 장외투쟁을 선언합니다. 이 와중에 잠볼썽사나운 박근혜 이명박의 촛불집회 그 사진이 이때 촬영된 겁니다. 무려 53일 동안의 사학법 장외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와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입법 등이 지연되면서 예산을 볼모로 정쟁을 벌인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은 당시 박근혜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표의 말이 이랬습니다.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데 우리가 맞아 죽을 때까지 참아야 하느냐? 네, 이러면서 강경투쟁 의지를 수차례 밝힌 건데요. 당내 일각의 국회 등원론을 잠재워버렸습니다. 여야는 이듬해 1월 30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의 투쟁은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도 처리해 줄 수 없다는 연계 전술을 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6년 4월과 6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 2007년 2월 임시국회 등이 모두 파행을 빚었습니다. 2007년 6월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이 공방은 끝을 맺었는데요. 내가 하면 민주주의, 남이 하면 민생 파탄인 이런 이중잣대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TK 물갈이와 맞춘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참 묘하다. 이런 제목의 동아일보 사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선에서 개혁적 인물을 공천함으로써 새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정치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장관이나 청와대 출신을 TK 지역에 꽂아 넣는 것을 개혁적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통령 임기 후반은 물론이고 퇴임 뒤를 보장해줄 친위 세력의 구축만으로 비춰질 뿐이다. 어제 국무회의에는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청와대에 이미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했다. 두 사람을 포함해서 전체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7명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빈 껍데기 국무회의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내각이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의 신임을 내세우면서 총선에 출마한 사례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장관들은 즉시 사퇴하고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이 관리였다. 이런 장관들을 앉혀놓고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을 호소한다면 국정은 뒷전이고 총선에만 관심을 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에 먹구름까지 몰려오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총선의 조기 과열에 불을 지펴서야 공직사회에 영이 서겠는가. 네, 모처럼 동아일보가 한자도 뺄 게 없는 사설을 실었군요.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한 참모의 말을 인용한 것이 있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앞두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큰 제목만 올렸는데 대통령이 거의 부처 실무자들이 만든 보고서처럼 발언 원고를 꼼꼼하게 보강했다. 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제 국무회의 발언은 본인이 직접 집필했다는 건데, 네, 이 집필된 원고 안에 혼이 비정상적이다 이런 말이 섞여 있었죠. 혼이 나갔다, 혼이 난다 이런 말은 있어도 혼이 비정상이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도 비문에 속하고요. 하여간 대통령 이 말씀에 새누리당은 어제 오후 내내 술렁였다고 합니다. 한 고위 당직자는 대구 경북 물갈이를 말하면서 대통령이 아무개를 찍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아니라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간접 발언, 행사 참석, 측근 인사 활용 등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이 선택받게 해달라는 발언이 그 한 예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딱하게 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중앙일보에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의와 불의, 도덕과 부도덕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규정자 의식이 강하지만 신이 아닌 인간이 진실된 사람이라는 가치를 규정할 수는 없다. 라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국회 내에 친박 세력들이 최악의 경우 독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캐스팅 보트를 쥐려는 시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단은 상당히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나간단 말이죠. 비박들이 뭉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새누리당 안에서는 비박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충돌이 빚어져가지고 최악의 경우 친박이 코너로 몰린다. 그럼 친박이 따로 나와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거지요. 수도권, 비영남권에서 이거 당선이 쉽겠습니까? 이 친박들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앞세워서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 공천을 함으로써 이후에도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꾀한다.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의 안전을 도모한다. 이런 구상도 가능하다는 그런 진단인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이 지난 4월 동안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이곳의 풍경을 지켜봤는데요. 한마디로 설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젯밤 동료 의원들과 장례식장을 떠나던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옆에 있던 다른 의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온 거 말이야. 그러니까 빈소 방문한 거 다 체크해서 청와대에 보고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접한 또 다른 의원은 이미 저희 온 거 다 보고됐다는데요. 우리 온 거 비밀 아니에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말을 건넸던 의원은 야, 너 겁먹었냐? 이러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누구 빈소입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 부친상 빈소 아닙니까? 예. 자, 앞서 말씀드렸죠. 그만둘 사람, 즉 출마설 놔두는 사람을 국무회의 때 불러놓고 진실한 사람 뽑아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곧 그만둘, 곧 출마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진실한 사람이다. 이런 말만 없었을 뿐입니다. 세계일보는 청와대와 내각, 공기업 출신의 새누리당 친박계 인사들이 앞다퉈서 20대 총선 출마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가 격전지가 아니라 공천은 곧 당선을 의미하는 텃밭을 노리면서 당 안팎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비영남권에서는 나가봐야 경쟁력이 없으니 안전한 영남 또는 강남에 나가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간판 앞세워서 말입니다.
당내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접한 전문가 의견, 이게 주목됩니다. 앞서서 윤여준 전 장관 의견도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전통적으로 행정 경험을 가진 인사들을 당이 요청해서 격전지에 전략공천에서 승리에 기여하도록 하는 이런 패턴이 아니라 현재 친박계 움직임은 그 반대다. 대부분 텃밭에 출마해서 의석수 확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데다가 현역과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현역과의 갈등이 윤여준 전 장관 말대로 친박 비박 간의 그런 갈등으로 첨예화되고, 그렇게 해서 친박과 비박이 당을 갈라서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총선 국면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냥 새누리당 간판으로는 압승할 것으로 기대됐던, 또 전망됐던 내년 총선 구도, 이 친박 비박 갈등이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야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어서 이게 총선의 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당 내의 권력 다툼이 이렇게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11월 10일) 진실한 사람을 다음 총선에서 뽑아달라고 역설하는 박근혜 대통령.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국장 교과서 추진에 미적되고, 심지어 뒤에서는 교과서 국장화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딴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진 황우여 부총리를 겨냥한 것은 아닌지? 진실하지 못한 사람 황우여 부총리는 11월 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에게 수모를 당하는데, 지금 심지어 내년에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수모스럽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셨고 교육부총리를 하셨고 다선 경력을 포함해서 이 정도 기사까지 나온다면은 그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소회를 한번 듣고 싶어요. 글쎄요, 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질문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세상에 관련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담담하게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곧 그만둔다고 하면서 사표를 낸 그래놓고는 1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혹시 진실한 사람은 정종섭 장관?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미 인증받았던지 사퇴 기자회견 다음 날인 11월 9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에게 노골적으로 대충 건성건성 답변하는데, 행자부 장관 어제 기자회견 하시고 오늘 그 기자회견에 대한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기사들 좀 보셨습니까? 아직 제가 상세히 본 거는 없습니다. 기사를 읽어보지도 못했으면 아침에 신문 안 보십니까? 네. 지금 내년에 선거 나가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장관이 8월달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얘기한 때 그때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기자회견 하실 때 총선 관련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별 생각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별 생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별 생각이 없다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별 생각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하여튼 저는 그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요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총선 필승 발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년에 총선에 나가게 된다면 공천 받으려고 실수를 포장해서 한 의도적인 발언이다 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과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가 무슨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는데 우발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걸 무슨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조금 좀 과하신 말씀이 아닌가. 내년에 총선에 나가게 된다면 저는 거꾸로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고 의도적인 발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제 염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 뭐 사실 제가 그런 게 아닌데 뭐 그렇게 하면 좀 그러네요. 네. 작년에 경주에 특별교부세 얼마 교부했습니까? 작년에 경주에 내려간 것이 한 90억 됐다라고 보도가 났죠. 예. 작년에 90억,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올해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또 나갔잖아요. 뭐 아마 내려갔습니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합쳐서 얼마인지 기억 안 나세요? 경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고향이시니까. 그럼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인지. 특별교부세를 만약에 장관이 내년에 특히 총선에 나간다면 이 부분을 쌈짓돈으로 사용해서 자기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쓴 것으로밖에 국민들은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염려를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김 의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꿔야 앞으로 그렇게 경주 주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재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전히 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 재배로 새싹을 만들어 식품 공장에서 오랜 시간 증수 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새싹 땅콩차. 당신의 잠시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새싹 땅콩차는 여러분께 가을 풍경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정부 그리고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청년희망펀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기부액 규모와 참여 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부금 액수는 5대 그룹에다가는 750억 원, 금융권은 500억 원이 할당됐고요. 개별 기업들과의 연락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맡았다고 합니다. 전경련은 기부금 할당을 부인했지만 여러 기업들이 전경련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안한 청년희망펀드가 기업들에게 강제 할당하다시피 한 기부금으로 조성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펀드 출범 초기에는 사회 지도층, 공직자, 일반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말이죠. 이렇게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는데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게 거의 준조세,
KBS 수신료 같은 준조세식 성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입니다. 이거 안 낸다고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만은 법이 아닌 다른 방식의 불이익은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정권의 괘씸죄를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 그룹 임원의 말이 있습니다. 연봉의 일부를 떼내는 것이어서 삭감이나 마찬가지다. 결코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부 반발이 커지니까 기업은 수당과 보너스 형식으로 임원들의 기부 공제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개인 재산이 아닌 기업 운영에 쓰여야 할 돈이 펀드에 투입되는 셈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게 기업 돈으로 결국 임원들의 기부 공제액을 보전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 돈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정부가 기업 빙 뜯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업들은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기부 할당제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정부의 인허가 사업이 걸려있거나 그룹 오너와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 또는 검찰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정권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가 진지하게 조언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근데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진단 없이 눈에 보이는 기금 조성, 펀드 조성만으로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실이 최근 서울 경기 지역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구입 도서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보 교육감의 그 구상 그리고 노력 속에서 탄생한 것이 혁신학교죠. 이 혁신학교 무슨 책을 샀는지, 혹시 산 책 중에 빨갱이 책은 없는지 이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교과서 국정화를 앞두고 학교 도서관 서적과 교실에 비치된 학급 문고에까지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한선교 의원실은 교사들의 항의가 이어지니까 제출 요구를 철회한 상태입니다.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달 새누리당 소속의 송재형 서울시 의원도 서울에 있는 학교들의 1년간 구입도서 목록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16일에 역사교과서 개발 체제를 주제로 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국정화의 이유로 분단 상황을 거론하면서 군색한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국정교과서 추진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그래서 닷새 후에 외신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딸랑 A4 2장짜리 자료를 보냈습니다. A4 2장짜리 교육부 자료에 무슨 내용이 수록돼 있었느냐? 이렇습니다.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의 선전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러면서 2014년 보급본 천재교육, 2011년 보급본 지학사 교과서를 편집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두 교과서 모두 주체사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한 말입니다. 워낙 브리핑 때 교육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고 자료가 뒤늦게 와서 살펴봤는데 주체사상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주장은 했는데 근거는 없는 겁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SK텔레콤 자회사인 SK플래닛이 앱 장터인 T스토어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고쳤습니다. 이용자의 사상과 신념,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텔레콤 자회사인 SK플래닛은 개인별 맞춤 앱 추천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해도 좋다는 고객의 동의를 받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회사 쪽이 수집하겠다는 개인정보는 극도로 민감한 것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정당의 가입 탈퇴, 건강, 성생활 정보, 유전 정보와 범죄 경력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범죄 경력 자료 갖고 무슨 앱 추천을 한다는 거죠. 기껏 앱 추천을 받자고 이용자가 그런 개인정보를 흔쾌히 제공할 리 만무하지요. 만에 하나 이게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고객이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아도 T스토어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일괄 동의를 합니다. 그런 이용자들의 속성을 악용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뒤늦게 이걸 안 이용자들이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제가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다 글 한마디 남겼습니다. 최태원 회장, 수영 생활이 무척 힘들었던 모양이다. 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논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개인정보가 집약되는 시대다.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서비스 회사에 처벌 규정 없는 권고만 하는 것으로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서비스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에 사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서둘러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개인정보 취득이 쉬운 방향으로만 법을 바꾸려 하고 있죠.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이 미국의 방위 산업체인 플랫 앤 휘트니 사장을 계룡대 공군본부 집무실에서 별도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놓고 뒷말이 무성한 상황에서 공군의 수장이 특정 외국업체 대표를 공군본부로 불러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외국의 방위산업업체 대표가 계룡대 총장 집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 이건 극히 이례적인데요. 군 관계자는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군 총장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면담 기회를 잡았는지 도통 모를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국내 에이전트 대표가 공군 장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방부 주변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진출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자리였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정당당히 이 회사 공개 입찰에 응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어디 공참 총장을 만납니까, 업자가? 또 어디 업자를 만나줍니까, 공참 총장이?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성래 회장은 징역 10년, 조현준 사장은 5년 이렇게 구형받았는데요. 다른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어서 추가 기소와 재판이 예상됩니다. 효성 총수 일가의 도덕적 해이와 지난 이명박 정부의 봐주기 수사가 겹치면서 유례 없는 장기 수사가 태어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검찰 수사만 8년째입니다, 이게. 검찰의 효성 수사는 2008년에 시작됐는데요. 그러나 당시 검찰은 효성 총수 일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흔한 압수수색도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효성그룹이 MB의 사돈 가문 아니었습니까? 예. 자, 그런데 2013년 정권이 바뀌니까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국세청 고발로 효성그룹과 조성래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조성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부자를 검찰은 그렇게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효성 비리는 총 8천억에 달했는데요. 하하. 전 정권에서는 문제없다.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니까 비리 규모가 8천억이다. 어째 정권에 따라서 수사가 고무줄입니까?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검찰의 적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수사입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방식이 2013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다음 세금 혜택이 축소돼서 개인 기부금이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일보가 그런 주장을 제기한 대표적인 매체지요. 근데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제 변경 뒤 2년 동안 개인 기부금은 도리어 증가했습니다. 바뀐 제도로 고소득 직장인, 즉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이 낸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었지만은 기부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공제 방식이 변경됐어도 직장인의 91%, 즉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는 세금 혜택이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담당자도 세법 개정만으로 기부가 줄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이 기부금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소득자를 위한 이런 세공제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노동자, 우리는 세대임금 5,210원 받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민,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빈민, 어디 갈 데도 없고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거? 시민. 월급은 안 오르는 계속 세금만 너무 많이 올라서 11월 14일 모두 서울에 모입시다.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 물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더 절실해졌습니다. 잘못된 정치, 소외된 민주, 더 지켜보시겠습니까? 이제 광장에 모여 한 목소리로 사람다운 세상을 영원해 봅시다. 11월 14일 10만 명 규모의 민중 총궐기 대회. 전국에 뜨리는 모든 시민은 서울로 모여주십시오. 자세한 안내는 지금 들으시는 방송을 참고해주세요. 경기도 성남시가 새집 증후군을 막기 위해서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보다 강화된 조치입니다. 전국 첫 시도라는 점에서 또 주목됩니다. 성남시는 공공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오염물질을 흡착해서 줄이는 기능성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자체 기준을 건축심의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이 미약해서 새집 증후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성남시는 본 겁니다. 새집 증후군은 새로 지은 집의 실내 공기가 오염돼 발병시키는 대표적인 현대성 환경 질환이죠. 서울대생들마저 갈수록 악화하는 청년 고용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낭만과 여유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던 과거와 달리 입학 때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학업에 매달리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이 올해 실시한 신입생 설문조사 결과를 10년 전 것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금세 확인됩니다. 10년 전에 입학한 05학번 2,4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묻는 질문에 1위 응답은 폭넓은 인간관계였습니다. 40.3%, 전공 공부 및 학업은 31.6%로 2위에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뒤인 2015년 신입생 3,362명 가운데 총 1,3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대학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1위가 학업 65.4%였습니다. 2위가 폭넓은 인간관계로 그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대학생활문화원장인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매년 교양 수업 때 신입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치관을 조사하면 8년 전에는 대인관계나 사랑 등 관계 지향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진로나 자기개발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점점 어려워지는 취업 환경으로 앞길이 불투명해지는 현실에서 일찌감치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세태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내일이 수능이죠. 황당한 수능 미신 총정리란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험생의 금기 목록 첫 줄은 미역국이 차지하고 있었다. 죽과 참기름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에 뒤늦게 포함됐다. 시험에서 미끄러지거나 죽을 쓰지 말기를 바라는 조바심은 무언가를 깨거나 떨어뜨리는 재수없는 행동마저 금기시했다. 따라서 달걀도 먹으면 안 되고 식탁에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떨어뜨리면 치명적이다. 시험을 보다가 혹시 펜이 떨어지면
이것은 떨어진 게 아니라 땅에 붙은 것이다 라며 반복적으로 암시를 해야만 멘붕을 면할 수 있다. 시험을 앞두고 손발톱을 깎으면 안 되고 머릿속에 저장된 공부가 다 씻겨 나가길 바라지 않는다면 시험 당일 머리를 감아서도 안 된다. 횡단보도의 까만 부분을 밟으면 대학에 떨어지고 무심코 빵점을 부르는 빵을 먹었다면 더더욱 큰일이다. 1970년대 경복궁 근정전의 문관, 그러니까 좌청룡 품계석을 갈아먹으면 대학에 합격한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행동에 나선 부모들이 좌우를 혼동하는 바람에 우백호 품계석의 훼손이 더 심해졌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 서울 우유를 먹으면 서울대, 연세 우유를 먹으면 연세대, 건국 우유를 먹으면 건국대 간다. 어이없는 농담 같지만 운명을 알 수 없으니 아예 무시할 수만은 없다. 한때 승용차 소나타에 S를 떼어내서 간직하면 S대에 합격한다는 속설 때문에 거리에 소나타가 아니라 오나타 승용차가 늘기도 했다. 그 후에 S를 10개는 떼야 서울대 합격한다는 식의 그런 소문으로 수위가 높아지기도 했는데 결국 S대 대신에 삼수의 저주에 빠진 수험생이 많았다는 슬픈 이야기도 전해진다. 여학생의 방석을 훔치거나 공부 잘하는 친구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관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그 친구의 침을 받아 먹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믿음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떠돌기도 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친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1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이튿날인 11월 28일 토요일은 낮 3시 대구 동성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오늘의 날씨. 예비 소집일인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강하게 나타나겠습니다. 광주, 군산, 천안, 수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안개와 먼지가 엉킨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 안개와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내일까지 영동 지역에는 최고 40mm,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20mm, 제주도는 오늘만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구, 광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중앙일보 이하경 논설 주간에 강남 스타일이 최몽룡 교수 잔혹사를 막는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정역사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잔혹사를 지켜보면서 보들레르의 시 알바트로스가 떠올랐다. 가장 멀리 오래 나는 창공의 왕자 알바트로스는 선상 배 위에 포로가 되는 순간 조롱거리로 전락한다. 고대 그리스 예술가는 신전을 건축할 때 직선 부위를 곡선으로 처리했다. 가능하지 않은 무오류를 전제로 나만 옳다면서 상대를 제압하려는 교과서 전쟁의 주역들과 이 고대 그리스 예술가는 다르다. 21세기 한국을 제대로 알린 한류, 그 중에서도 가수 사이에 강남 스타일로 상징되는 K-팝을 생각해보자. K-팝은 한국의 음악인가? 정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문화적 국가주의의 경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인 문화적 혼종성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자주 평화민주를 3대 원칙으로 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이라는 노태우 정부가 1989년에 만들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홍구 통일원 장관에게 야당의 새 총재, 즉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얘기를 듣고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문했다. 이홍구 장관은 전화 한 통하면 아무 때고 만날 정도로 세 사람과 긴밀하게 소통한 끝에 한국 최초의 통일 방안을 만들었다. 합의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살아온 과정이 달랐던 노태우 대통령과 삼김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됐고 저마다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대로 승계됐고 지금도 유효한 통일 방안으로 남아있다. 내 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의 가치와 철학이 뒤섞이는 혼종성은 이렇게 생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태우식으로 접근해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과제는 던지되 여야 지도자와 국민이 합의한 방식을 따르겠다라고 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노태우나 강남 스타일의 혼종성을 수용하면 적어도 최몽룡 잔혹사의 반복은 막을 수 있다. 석관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